자, 이제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부터 해볼게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법인이 청산을 하죠. 청산을 하면 자녀 재산을 분배한다고. 남은 자녀 재산을. 그럼 분배받은 주주들이 있겠죠. 그리고 누구도 있어요. 청산인도 있어요. 청산인과 분배를 받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내고 분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특히 분배받은 자의 귀속으로 다 되니까. 그래서 청산 후에도 세무조사 같은 걸 통해서 세금이 부과 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분배받은 자들과 누구도 청산인도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각각 한도는 있어요. 원래 자녀 재산 자체가 없었다면 분배한 것도 없고 분배할 것도 없고 그럼 세금도 원래 못 내는 거였죠. 그거는 낼 필요 없고 그래서 실제로 분배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 그래서 청산인은 분배한 금액이 될 테고요. 저 분배받은 자는 각자 분배받은 금액이 될 거예요. 그게 한도다. 청산인은 이사의 지위에 준하기 때문에 그 양벌 규정 비슷하게 지금 실제로 분배받지 않아도 분배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세무사 하시면 청산인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청산인 하면 쫄죠. 나 제2차 납세 뭐 어디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쫄았지만 이제 오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청산인은 이사하기 때문에 저 청산의 도장을 내가 찍는 거야. 그래서 제척기간 끝날 때까지 분배 안 하시면 돼요. 분배 안 하면 책임도 없는 거야. 분배를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실제 분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회사들은 분배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 멜런치라는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죠? BOA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멜런치 회사 지금 청산 중이거든요. 저 회계법인 회사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 분배하는데 분배를 안 하시더라고. 회계사님이 청산을 하셨는데 분배 안 하셔. 좋죠? 청산인 소득 많이 받아. 그래서 그냥 꿀이지 꿀. 그래서 나한테 왔으면 나도 그냥 바로 손 들고 했을 텐데 아쉬워요. 그게 멜런치 괜찮은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 돼요. 그래서 청산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는 각각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5번 지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원천 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 의무자였던 거죠.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 재산을 분배하였을 때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누구와 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법인은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아니라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거예요. 대신 누구와 누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냐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맨 밑에 해설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연대 납세 의무는 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예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계산 문제 유형으로도 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자자는요. 어떤 법인이 있는데요. 그 법인이 지금 재산이 있는데 그죠? 이 재산이 거의 껍데기인 거야. 그래서 이 법인에 부과된 세금 있죠? 에 대해서 출자자들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요. 그럼 법인도 계속 영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자자도 손 탈 수 있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를 기점으로 하느냐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출자자는 어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일을 기점으로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 사항과 과점 주주가 책임을 집니다.
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 사원 그리고 과점 주주. 사실 무한 책임 사원은 법률에 넣지 않아도 원래 상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준하는 책임을 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무한 책임 사원은 원래 지는 거야. 그래서 법조문에 없어도 된다라는 게 교수님들 생각이야. 그래서 과점 주주가 훨씬 중요한데요. 이 과점 주주라는 건 과야, 과. 과라는 건 넘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50%를 초과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 행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행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돼.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실질적으로 행사. 왜냐하면 차명으로 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차명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명 주주는 지지 않는다. 명의가 도용된 경우도 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가 진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주주총회 참석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상관없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참여 안 한 것뿐이죠. 그래서 둘은 차이가 있다.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갑, 을 5대 5예요. 과점 주주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이렇게 세금 빼먹는 애들 있죠? 특수관계자 아닌 애들이 5대 5 가는 거야. 그리고 둘 다 도망가는 거야. 물론 갑과 을도 바지지. 바지 그러면 한 중수 정도 돼. 중수. 진짜 세법의 고수는 모자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모자 씌운다고 그러는데 모자 씌운 거지. 그것도. 근데 갑을 병인데요. 30, 40, 30, 40%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과점 주주가 아니잖아요. 대신에 만약에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이때는 갑과 을 모두가 과점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아까 청산인의 경우도 제2차 납세의무에 한도가 있었잖아요. 한도가 있느냐 이거죠. 한도. 무한책임사원은 한도가 없어요. 하지만 과점 주주는 한도가 있어요.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 가액만큼을 한도라 합니다. 그래서 한도. 그래서 한도가 있다. 지분 해당하는 금액만큼 한도 있다. 즉 체납액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에 60% 가지고 있잖아. 쟤네 60%. 이해하시겠죠? 그럼 체납액이 1억이다. 갑 3천, 을 3천. 병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점 주주만 책임지는 거예요. 갑과 을은요. 연대하죠. 갑과 을은 다 같은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합니다. 이렇게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다. 그래서 한도까지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역시 보충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성립일 현재. 즉 성립일 현재니까 세무조사가 몇 년 후에 나와서 그 당시에 법인세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제2차 납세 의무는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였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 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자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왜냐면 이건 경영에 대한 책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의결권이 없으면 경영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결권 없는 건 제외합니다. 그럼 제외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사 전체 주식수에서도 제외하고 이 사람 소유 주식수에서도 제외해야 돼. 한쪽만 제외하면 안 되겠죠?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서 해당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역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지금 앞에 가로에서 제외는 전체 주식에서 제외하는 거고 뒤에 가로는 해당 과점 주주의 주식수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죠.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때 과점 주주가 뭐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일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로서 그들과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다.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다. 기출지문 2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징수 부족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 전액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틀린 지문이죠? 한도가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전액이지만 과점주주는 그 한도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5번 지문 한번 볼까요?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자신의 고유재산이라는 게 뭐야? 회사 재산과 관련 없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다른 현금, 부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책임의 한도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발행 주식의 총수로 나눈 비율, 가로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에 비례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 사례를 잠깐 보시면요. 어렵진 않습니다. 거주자 갑은 비상장법인 A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예전에는 이 해당 법인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법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유형의 법인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A 법인이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 12만 주인데 4만 주는 의결권이 없대요.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주식 수는 몇 주예요? 8만 주가 되겠죠? 중 7만 5천 주. 근데 15,000주는 이 중에 의결권이 없어요.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건 6만 주가 되겠죠? 75%가 되겠네요. 75%니까 과점주주에 해당되고요.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 문구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야 돼. 2차 시험에서도 쓰라고 하면 50% 초과만 쓰면 반도 못 맞는 거야. 실질적으로 해서 이게 대법원 판례들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거야. A법인이 10억의 국세를 체납했고요.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8억이에요. 그러면 얼마 모자란 거예요? 8억 모자란 거죠. 부족한 금액 그 자체니까. 10억 체납 금액에 무조건 곱하는 게 아니라 보충성이 있으니까 부족한 금액 8억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죠. 이때 한도는 얼마냐? 8억 전부는 아니죠. 8억의 75%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10억의 75%가 8억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부족한 금액의 75%예요. 자, 오른쪽 사례 2번을 가보시면요. 이게 더 좋은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법인이 있는데 갑을병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의 납부할세, 가산세는 제외하고요. 비상장법인 A는 X7년 부가세 450만 원과 1기 부가세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45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그러면 언제? 6월 30일 현재, 납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한 때니까 현재 과점주주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죠. 을 체납했고요. 그리고 법인세 900만 원도 체납했어요. 법인세는 9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이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이날 현재 과점주주가 누군지가 중요하죠. 보니까 지금 조사한 결과 압류 가능한 재산이 아예 없대요. 그럼 보충성을 적용하더라도 체납액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주식 변동 내역이 있어요. 갑을 병이 있어요. 천주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치사해. 4번 보니까요. 을과 을은 갑의 배우자래요. 그러면 갑과 을을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죠. 시험장에서. 갑과 을을 묶으시면 되겠죠. 이 출제한 교수님의 어떤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나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교수님도 요즘 말로 애처간가? 공처간가? 뭐 그런 말인가? 을을 앞에 썼죠. 나 혼자 느낀 건가? 항상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사모님을 앞에 두는 이런 마음가짐. 그렇죠? 항상.
이 마음가짐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네가 책임져라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은 특수관계는 아니래요. 갑과 을이 문제고. 5번 자료를 보니까 발행 주식 1000주 중에 100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고 갑이 계속해서 보유 중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본다면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의 주식 수가 600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몇 주예요? 500주라는 얘기죠. 500주. 을 200, 병 200이에요. 근데 이게 손바뀜이 언제 일어나요? 10월 5일 날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이 몇 주가 되는 거야? 300주가 아니에요. 이것도 200주죠. 200주. 을 200주 그리고 병 500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체납 당시에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는 갑과 을이 되는 거고요. 법인세 납세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450만 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450만 원 곱하기 9분의 5, 450만 원 곱하기 9분의 2가 되고 둘은 9분의 7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병은 900만 원에 대해서 9분의 5를 책임지면 되겠죠. 나머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계산된 산식이 있을 거예요. 250만 원, 100만 원. 둘 사이에선 연대납세 의무는 있는 거고요. 병은 500만 원. 자,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요. 이거는 좀 불쌍한 법인이에요.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주주가 있는 거예요. 주주. 법인의 세금이 체납된 게 아니라 주주의 재산, 주주의 세금이 체납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쓰겠죠? 압류하고 그러려고 하겠죠. 근데 다른 재산이 없대요. 역시 보충성이에요. 다른 재산이 없으니까 이 주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회사가 자산이 있고 여기 자기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주.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주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의 정관을 보니까 비상장법인들이 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식을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기재할 수 있어요. 패밀리 컴퍼니들이 많이 그래. 그래서 이런 주식을 제3자에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혹은 법률에 따라서 주주의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을 매각, 공매,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 보고 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이 있으면 이것도 자산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현금으로 내놔라 라고 하는 게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예요. 이해하시겠죠? 저거 내놔라. 법인도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주주 잘못 만난 거지. 대신에 요거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거의 없어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주주 매각을 못하게 했지 감자를 못하게 하진 않았죠? 저 지분만큼 돈 주고 감자시켜버리면 되겠지. 걔네 회사는. 감자시켜버리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왜 여기는 성립일이 아닐까요? 갖가지 온갖 수단을 다 하고 나서 납부를 못했을 때 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부 만료일 현재 재산이 없을 때지. 납부 만료일 현재 법인의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요. 이때 출자자를요 소액주주까지 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요. 어느 경우에만 지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출자금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어요. 살려는 애들이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혹은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소유주식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팔아도 매수희망자가 없어요. 솔직히 비상장법인 주식을 누가 사요? 안 사요. 왜냐하면 경영권이 확보가 안 되면 사기가 힘들어.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2번 법인의 제2차 납세하면 그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총액에 나눈 가액으로 소유 주식의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역시 한도가 있겠죠? 다 줄 수는 없지. 이게 지분 금액만큼 하겠죠. 자, 요건 이제 편하게 보셨고 사업 양수인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표 10,000개 치세요. 제가 원래 별표 그렇게 남발하진 않아요. 10,000개.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 중에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제2차 납세의무가 헌법재판소에 총 8건이 들어갔어요. 8건.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과점주주가 한도 같은 거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양수인도 항상 억울한 면이 있었어.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자, 어떤 가게가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배고프네. 빵집이 있는데요. 이 빵집을 갑이 을에게 양도를 해요. 이걸 사업 양수도라고 하죠. 사업 자체를 법인을 넘긴 게 아니라 개인 사업이니까 법인의 특정 사업만 넘길 수도 있고 이걸 사업 양수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 양수도 배우죠? 그때 포괄 사업 양수도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것도 포괄 사업 양수도에 준하는 지위여야 돼요. 포괄 사업 양수도에 준하는 지위에 사업 양수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포괄 양수도가 조세 회피를 이용한 수단인 거야. 조세 회피를 위한 거야. 보니까 갑이 지금 어딘가 모르게 찜찜해. 자기 곧 망할 것 같아. 빵집은 잘 되는데 자기 다른 세금 때문에 그 세금 다 내면 이 빵집 다 뺏길 것 같은 거야. 갑의 입장에서. 즉 사업 양도인이 낼 세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 양도인이 체납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체납 등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뺏길 것 같단 말이야. 이걸 가만히 두면 국가가 다 가져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넘겨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뺏길 것 같으니까 사업 양수도로. 그럼 을은 이걸 받겠죠? 그럼 국가 입장에선 내가 찜해놓은 거 쟤한테 뺏긴 거죠? 별게 아니야. 내가 찜해놨는데 제가 가져간 거죠. 그거는 못 보겠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찜해놨는데 네가 왜 가져가? 그래서 이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찜해놨는데. 포인트는 내가 찜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가 우선 확정돼야 되겠죠. 사업 양수도. 그렇죠? 그러면 둘이 거래 가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래 가액이 내가 찜해놓은 가격인 거지. 세상에 사업의 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는 힘들잖아. 그래서 원칙이 을이 지급한 가액인 거야. 이게 한도지, 한도. 그죠? 을이 책임지는 건 내가 찜해놓은 거 네가 왜 훔쳐갔냐 이거야. 돈도 줬지만 훔쳐갔다고 보는 거죠. 국가에 비춰서 내 건데 돈 내놓으라는 얘기죠. 이게 포인트야 이게. 그런 느낌으로서 내가 찜해놨는데 딴 놈이 먼저 가져갔을 때 그때 억울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거. 왜 내 거 그래 내 거 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둔 거야. 처음에 한도가 없었어. 그러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야 이거 찜해놓은 건데 한도를 줘야지. 그래서 지급한 금액으로 하니까 또 짠 걸로 준 거야. 지급을 안 하면 되겠네. 친구한테 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예외가 생긴 건데요. 지급한 금액이 없어요. 혹은 100원만 하자 그러면 100원만. 아주 소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이 자산을 평가한 가액, 세법상 평가한 가액이죠. 상증법상 평가 가액이 있는데 평가 가액과
30% 이상 차이 또는 3억 차이가 발생하면 우린 그 가액을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상증세법상 가액이다. 평가 가액으로 가겠다. 그거만큼 책임져라. 결국 이 한도를 둔 건 이 금액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까지 책임지라는 게 본질은 얼마짜리냐 이거야. 얼마짜리. 얼마짜리 네가 내 거 찜해놓은 거 먼저 들고 갔느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업 양수도 같은 거 하는 을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아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지 체납자의 재산을 인수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세금을 납부하라는 게 굉장히 억울하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때는 한도도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걸 한도를 둬야 된다. 아니면 둘의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 의무를 두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률 개정은 이것만 한 거야. 지급한 거야. 근데 점차 계속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지. 아니 제가요 사업 인수했는데 저 빵집 봤는데 왜 뺏겨야 됩니까? 왜 국가가 제 걸 뺏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또 하나의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금액적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을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지고 제한을 둘 수도 있죠.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그럼 을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 첫 번째, 갑과 특수관계가 있으면 니네 짬짬이 아니냐? 그래서 갑과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 진다. 또는 조세 회피 행위를 알고 한 경우죠. 짬짬이라는 거죠. 그거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정말 많이 양보한 거지. 그래서 조세 회피 행위의 일환으로 취득한 거다라고 하면 책임지라는 거죠. 당연히 제2차 납세 의무도 과세 요건이죠.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이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조세 회피 행위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 양수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굉장히 많이 양보한, 정부가 양보한 개정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사업 양수인 있죠? 아, 이거 편집이 조금 잘못됐어요.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1, 2번이 요건이고요. 밑에는 그냥 꽁 표시해야 되는 건데 편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워딩 몇 개만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사업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굉장히 있는 거야, 이건. 그다음에 사업 양수인은 이걸 인수할 때 적어도 얘가 체납이 있는 상태인지를 알고 해야지. 지금 세무조사 사업 양수한다면 몇 년 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얘가 옛날에 안 낸 세금을 나보고 내라고 하면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M&A 하거나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사업 양수를 할 때는 걔한테 뭐를 달라고 하냐면 국세 완납증명을 달라고 해. 국세 징수법에서 배우거든요. 완납증명서가 있으면 거기에 체납액이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정된 세액만 책임을 져야지 성립한 세액까지 다 책임질 수 없어. 몇 년 후에 세무조사 나와서 그거를 지금에 와서 책임지라고 하면 사업 양수인은 불안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럼 국가가 세금 때문에 이 민간인들이 거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확정된 국세죠. 확정. 키워드는 확정이야. 역시 부족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니까 보충성이 있는 거죠. 이때 사업 양수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수도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포괄 양수인 중에서 사업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그리고 사업 양도인의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했어요. 그럼 제2차 납세 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것만으로 제한해 놓는 거예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것만으로. 그 국세등 있잖아요. 국세등. 이 국세는 확정된 국세만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대법원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영화관 판례인데 이 확정된 국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했던 거 있죠?
확정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 예정 신고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판례 거의 안 넣었는데 이거 넣은 이유가 올해 아주 강력하게 예상하기 때문에 든 거야. 이 문제가. 그러면 요 문제 구성할 때 요거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 놓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양수한 재산의 가액 취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급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1번. 근데 그게 없어요. 불분명해요. 그렇다면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이 되고요. 설령 지급한 가액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이 사업의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30% 또는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라면 큰 금액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돼 있어? 평가한 금액이 되겠지. 혹은 반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너무 많이 줄 수도 있죠. 상증세보다. 그럼 그거만큼 줄여줘야 되겠지. 과세원칙만 유리한 건 너무한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 끝났고요. 그 오른쪽 다음 페이지 가보면 기출문제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앞에에 그 내용이 있는데 기출문제도 있고 53페이지 보시면 얘가 양도라면은 사업 양수도라면 재고도 넘기고 고정자산도 넘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 양수도 할 때 재고 넘기는 건 그거는 그냥 전체 양수도 대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고정자산 넘기는 거 있죠.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 과세.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면서 보면 재고랑 고정자산을 구별 잘 못해서 오는 혼선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사업자인데 건물을 넘겨요. 부동산 임대업하다가. 그럼 고정자산 넘기는 거거든요. 그건 사업소득이 아니야. 고정자산을 넘기는 건 사업소득이야. 다 재고만이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으로 가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있잖아요. 양도세 과세 대상. 지금 확정된 거예요. 양도율 당시 확정이 안 됐죠. 이건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제2차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만 좀 체크하세요. 어디냐고요? 국세 등에서요.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가면 양도소득세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여기 있죠.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도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 사업자인데 상표권을 넘겼대. 상표권을. 그러면 그 사업소득 아니냐. 뭐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상표권을 넘기면 기타소득이죠. 그거는 고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그거는 뭐가 원칙이야? 기타가 원칙이야. 사업소득, 기타소득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건 다 재고에서 출발해야지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야. 재고가 아닌 건 다 사업이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소득세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 생각이 너무 없어. 자, 56페이지 이제 가볼게요.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옵스. 여러분들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민법상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한번 보면 크게 세 개의 메인 테마가 있어요. 양도 담보권 설정자의 체납 상태, 양도 담보 재산의 존재, 그리고 법정 기일 후 설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선 양도 담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양도담보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배우죠. 부가가치세에서도 배우죠. 재화의 공급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소득세에서도 배우죠. 양도냐? 아니라는 거죠. 말만 그렇지만 양도라는 말이지만 양도라는 건 사실상 재산의 유상 이전이 있을 때만 양도이기 때문에 담보만 설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양도가 없었던 거지. 재화의 공급으로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법률상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소유권 이전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공급이 아닌 거죠. 국세기본법에서도 양도담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갑이 채무자예요. 그리고 을은 채권자예요. 그러면 을이 채권자인데 을 입장에선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하고 싶겠죠. 그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데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산의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해 놓는 거죠. 뺏는 거죠 그냥.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다만 그냥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만 표시해놓으면 진짜 양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양도담보라고 써놓는 거야. 등기부 등본에 양도담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아직 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소유권자죠. 하지만 대내외적인 형식적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담보 목적으로만 이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체납,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다 양도 담보를 설정한 사람 있잖아요. 요 갑을 부르는 표현이 양도 담보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죠. 양도 담보권 설정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도 담보권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도 담보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뒤에서 우리가 국세 우선의 원칙을 배우면 조금 더 쉬운데요. 조문이 앞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이 빚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빚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체납일 수가 있어요. 체납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짱구를 굴리는 거야. 짱구를. 어떻게? 이 재산을 양도담보로 넘겨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국세 우선의 원칙에서도요. 은행이 우선이냐 아니면 담보권자인 은행이 우선이냐 아니면 국세가 우선이냐의 원칙이 있는데 뒤에 다시 한번 배울 텐데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가진 채권의 법정 기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낼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정 기일이거든요. 그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즉 조세 회피를 위해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을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 을 보고 책임지라는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을은 억울하죠. 내가 체납한 것도 아닌데 내 재산을 뺏기는 거잖아. 나의 담보권을. 그래서 억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국가가 우선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일이 와야 돼. 법정 기일이 있어요. 우리가 저당권 같은 거 혹은 질권 같은 거 설정하면 담보권 설정일이 있거든요. 그것과 국세의 법정기일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저당권 설정하는 날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선되는 날이고요. 국가는 법정기일이 있고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을은 절대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뭘 한 거예요? 재산을 이전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없어요. 을은 물적 납세 의무 부담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전제는 법정기일 이후에 지금 양도담보가 설정된 케이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정기일 이후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거예요.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국세가 은행보다 우선해요. 저당권 담보권자보다 무조건 우선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보다 국세가 우선하는 거예요. 국세가 우선한다는 얘기는 내 재산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저 사람 체납에게 강제로 매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기일 이후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면 물적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저당권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얘는 이건 이제 민법의 처분청산이나 이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한 거거든요. 다음 달 2월 20일까지 네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을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자체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읊게 되는 거예요. 읊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법정 기일 이후에 담보권이 설정돼도 양도담보권이 설정돼도 채무 불이행의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변제된 거예요. 변제. 이해하셨어요? 정확히 하면 대물변제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소유권자가 완벽하게 의리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남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게 되는 거야. 갑의 재산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변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산은 누구야? 을 거야, 을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적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저당권과 굉장히 다른 점인 거야. 변제가 되면. 이해하시겠죠? 혹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죠, 이놈이? 그렇게 돼도 물적 납세 의무가 없어요. 제3자는 더더욱이나.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죠? 고지서 받고 얘네들이 확확 던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다시 여기에 예외가 좀 있어요. 같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사례 1번 한번 볼게요. 사례 1번. 이건 과세관청이 채권자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제목이. 그럼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법정기일이 양도담보 설정일보다 빨라야 되는 거죠. 사례 2번은 채권자가 앞선다는 얘기죠. 우리 칠판에서 맨 왼쪽의 케이스였죠. 양도담보 설정일 자체가 법정일보다 앞서면 무조건 채권자가 앞서는 거예요. 물적 납세 의무 없어요. 어려운 건 사례 3번이겠죠. 사례 3번을 보니까 사례 1번하고 출발은 같죠. 법정기일 이후에 양도담보가 설정이 됐는데요.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 거야. 납세 고지 전 제3자 양도된 거 있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 변제 있죠. 채권자. 근데 중요한 건 납세 고지 전 양도라는 거죠.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납세 고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거야. 납세 고지가 된 이후에는 양도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물적 납세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잠깐만 그 맛만 보여줄게요. 압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납세 고지를 하고 곧바로 압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면 제3자는 어차피 인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납세 고지 전 양도만 인정하는 거야. 물적 납세 의무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압류라는 걸 딱지를 붙인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다 압류 처분을 딱 해놓으면은 어차피 제3자는 못 사. 그렇게 돼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거든. 그 부분 국세징수법 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건 처분청산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진짜 돈 빌렸고 진짜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앞에 말해서 양도 담보 재산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다시 곱씹어서 읽어보면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전히 갑의 재산이 되고 그걸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 소유권에 기반해서.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좀 읽어볼게요. 양도담보권 설정자, 채무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어야지만 물적 납세금을 지는 거죠. 이거 확정되지도 않은 세금을 남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과세 처분할 수 없어요. 물적 납세물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1번 보니까요. 이미 양도담보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변제를 받아 양도담보권의 소유권이 실질적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좀 읽혔으면 좋겠네요. 동그라미 2번은 제3자에게 양도담보가 재산이 이미 매각된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지 전에 것에 한하면 돼요. 선생님 2번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과세관청이 억울할 필요 없어요. 사행위 취소하면 돼요. 또 다른 법률이 있으니까 사행위 취소해서 전득자에 넘어간 거를 다시 돌려놓으면 돼. 그래서 상관이 없어.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 납세 의무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가 있은 후 재산의 양도담보에서 담보채권이 채무 불이행 등 변제 이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여전히 양도담보 재산은 존속하는 거죠. 요게 읽혔으면 좋겠네. 그리고 법정기일 후 설정된 것만 대상이다. 이게 작년 세무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1차 시험에.
그래서 올해 뭐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뭐 이거 뭐 포기하면 어떻게 한 문제 틀린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죠?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으니까 선생님 저는 진짜 이해 못했어요. 저는 이런 뭐 순서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래야 하나요? 이러면 뭐 포기하세요. 뭐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저 혼자 떠들었으니까 책임지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한꺼번에 조합이 되는 게 어려운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실무 가면은 이게 중요하냐? 실무 가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 여러분들. 저도 평생에 한 번 만나봤어요, 일하면서. 한 번 만나봤는데 여러분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내가 아니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납세 담보 있죠?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납세 담보. 우리가 전에도 배웠었죠?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때 납세 담보예요. 첫 번째 담보 제공의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조합을 해본 건데요. 납세 담보에 있어서 확정된 조세를 징수 유예하거나 연부 연납하거나 혹은 개별 자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납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나중에 2차 공부하면 개별 소비세 같은 거 공부하시거든요. 그럴 때 세법학에서 요거 배워요. 그래서 납세 담보가 요럴 때 필요해요. 그럼 납세 담보는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담보 내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담보야 그러죠.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담보 없어요? 내가 담보야. 나 원재울이 담보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거 받아주나요? 받아주기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법은 인적 담보도 인정을 해줘요. 세금에 있어서 인적 담보도. 그 인적 담보는 보증서 같은 거예요. 물적 담보는 물건으로 담보를 세우는 거죠. 근데 담보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담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세무서에서 담보 내라니까 제 컴퓨터입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100만 원이란요. 저한테는 10억 이상의 가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놓은 파일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세법 여기에다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받아주세요. 보석 받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석 가치가 있으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저희 신랑이 준 거예요. 신랑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가슴 아픈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담보로 제공한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걸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시끄러운 거죠. 담보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금전이에요. 여러분들 금전도 담보를 하냐 되게 신기하죠. 납부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공탁금을 걸어놓은 거야. 공탁금을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보증금 걸어놓은 공탁금 있잖아요. 그게 금전이거든. 그걸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금전도 담보가 된다. 그럼 담보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이 1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면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금액은 그거보단 커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연체가 생기면 연체 가산금 같은 거 붙을 거 아니에요. 가산세 같은 거. 그래서 조금 더 받아요. 은행에서 여러분 돈을 10억 빌려도요. 근저당을 설정할 때 12억 같은 거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금전은 110% 이상이에요. 두 번째는 채권 등이에요. 채권 등. 이걸 다 외워요? 미친 거죠? 5번이 제일 많은 거예요. CD라고 들어봤어요? CD? 컴팩트 디스크 이런 거 아니에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라고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양도성 예금 증서. 여러분들 근데 회사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으면 그 회사 이상한 회사예요. 굉장히 야료가 많은 애들이에요. 이거 있는 회사는 진짜 위험한 회사예요. 회계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CD 있으면 거의 의견 거절 주려고 해요. 뭐 자산이 500억인데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 있다? 그거는 거의 뭐 그냥 바로 의견 거절이에요. 왜냐면 잠깐 빌려온 거예요. 다 빌려온 거. 어쨌든 물론 빌려온 거지만 애들이 CD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 정기예금 넣으세요. 그러면 못 넣는다고 그래요. 정기예금 금리가 더 높아도 못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왜 못 넣어요? 막 그러면 그냥 이게 좋아요. 막 이래요. 다 빌려온 거예요. 그 넣는 순간 우리 사장님 칼 맞아요? 조포한테 빌려온 건데 지금 조포한테 금리 10%막 주고 빌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다가 넣어요? 사장님 밤길을 못 다니죠. 그리고 한 100억 정도 빌려면 애들이 옆에 있어요. 보통 조폭 애들 되게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손대려고 하면 내 손을 자를지도 몰라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어쨌든 간에 걔도 국세청에는 줄 수 있어요. 국세청에 담보로. 나머지 채권들 다 특징을 보니까 하나가 빠져요. 하나가.
주식도 다 받아주는데 어느 주식은 안 받아주겠어요. 비상장 주식은 안 받아요. 그건 쓰레기예요. 비상장 주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 지분이 내가 그 회사 50%를 초과해서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말도 안 들어,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오시는 분들 있어요. 내 비상장 주식 20% 있는데 이거 매각해 줄 수 있냐? 수수료 10% 주겠다. 쉽지 않아요.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그렇죠? 이 회사가 정상적이고 굉장히 좋고 앞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죠.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업 회사는 10%도 사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좋은 회사는. 근데 얘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명확해요. 기껏 해봐야 그냥 고만고만해. 신사업도 없고. 그럼 안 사요. 아무도 안 사. 그럼 뭐 쓰레기죠, 쓰레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법인 주식은 담보로 받지 않아요.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상장 주식 같은 거 가면 전날 종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 제공한 날 전날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준용해서. 다만 납세자가 담보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 그 제공일 6개월 전에 평가한 가액을 제시하면 그걸 인정해줘요. 그 평가가액을 인정해주고 그 평가가액이 예를 들어서 담보 금액이 100억이에요. 징수 위해받는 금액이 그럼 120억을 평가받아왔으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20%고요. 납세 보증보험증권은 여러분들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어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끊어오면 돼. 이거 제일 많아요, 신문에서. 그래서 체납 상태면 보증보험 끊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해도 무슨 보증서 끊어오라거든요. 다 서울보증보험 가요. 그게 납세 보증보험 증권이에요. 보험료 내요. 보험료 겁나 비싸요, 진짜. 요즘 금리가 2% 3% 이러죠? 보험료가 2% 3%야. 너무 비싸지. 그래서 체납 2% 3% 들어가. 110억. 그래서 110% 이상 가져오면 이거 확실하죠? 서울보증보험에서 돈 줄 거니까 체납하면. 확실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내 이제 아는 형님이 그 게임회사인데 이제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그런데 게임회사에 스톡 옵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300억 정도 받으셨어. 300억 정도. 근데 근로소득이니까 그 당시에는 조특법에 유예 규정이 없어서 한 150억 알로 내야 돼, 알로. 세금을 내는데 이 형님이 얘기한 게, 야, 이 게임에서 이거 잘 된다. 내가 그때 해서 형님 반만 팔고 일단 세금 내고 나머지 가지고 하시죠. 그거 나 기다린다. 근데 세금 이제 종합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 날 150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담보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게임 회사였거든. 근데 일본에 상장이 돼 있었어, 이 게임 회사가. 그래가지고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일본에 상장이 돼 있어서 이걸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까 국내 주식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해외 주식은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어딜 찾아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서울보증보험 찾아가는 거야. 서울보증보험 찾아가서 끊어오려고 하니까 150억 세금에 대해서 연 2% 달라는 거야. 그럼 징수유예 받기 위해서 얼마를 1년에 계속 내야 되는 거야? 150억에 2%. 3억을 1년에 꽂아줘야 되는 거야, 계속. 근데 주가는 그 당시에 체납 상태일 때 주가 얼마냐? 150억이었어. 다 팔아도 또이또이야, 세금 때문에. 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형님 제가 그때 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말만 들었으면 150억은 벌었을 텐데. 막 제가 막 뭐라 그랬죠. 기다릴 거야 막 그러더라고. 그게 됩니까? 막 그랬죠. 3년 후에 4배가 됐죠. 그래서 내가 역시 주식은 그 형님 말이 맞구나. 그 회사를 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늘걸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110% 하고 요거 보증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땅이 그나마 제일 확실하죠. 근데 땅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 땅은 지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되게 중요한 게 화재 보험 증서랑 같이 제공해야 돼. 건물은 불타버리면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보험 증서랑 같이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인적 담보는요. 납세 보증인의 보증서인데요. 그 납세 보증인이 아무나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친구가 체납이라서 보증 담보 끊어래. 보증서. 아, 저는 원재원 선생님 믿습니다. 저희 선생님 아시죠? 이러면서 갑자기 선생님이 보증서를 끊어달래. 그건 나도 부담스럽고요. 세무서도 부담스러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은행, 신보,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줘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자금 능력 풍부하니까 제 2천만 원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자금 능력 세무서장이 인정 안 해요. 웬만한 사람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지 인정해줘요. JY랑 친구면 얘기하세요. JY랑. 그러면 JY가 2천만 원 그냥 던져줄 거예요. 아마 귀찮다고. 그렇죠.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행들은 되지. 은행.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20% 이상 다 안 돼. 금전하고 납세 보증서인데 은행이 납세 보증서를 끊어주면 걔도 110%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납세 담보의 변경 있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담보가 가치가 엄청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변경해달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장 주식 줬는데 상장 주식으로 120% 이상 해서 줬어요. 근데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럼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죠.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세무서에서 더 보충해 놓으라고 할 수도 있죠. 저게 변경과 보충이에요. 교재 같이 보시면 납세 담보를 변경해 달라는 건 주체가 첫 번째 납세 담보를 제공한 자죠. 제공한 자는 담보 변경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에 가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담보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등 사유로 요구한 때는 승인까지 해줘야 되는데 암기할 건 아니고요. 보충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주가 떨어지면 더 내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납세 담보의 해제, 돈 냈으면 해제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납세 담보 제공하면 세무서에서 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에요. 해제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다음 페이지 납세 담보에 의한 징수 있죠. 이건 좀 조심해야 돼. 내가 땅을 줬어요. 납세 담보로. 얘가 체납해요. 그러면 그걸 세무서가 땅을 그대로 뺏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매각해서 금전으로 환가해서 체납액만 막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겠죠. 세무서가 보니까 탐나. 야 이거 우리 세무서로 쓰면 좋겠다. 그거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무서 중에서 물납받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물납받은 거야, 세무서가, 국세청이. 그래서 그거 자기들이 세무서로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 왜냐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물납이 좀 많아, 부동산 물납. 그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그냥 쓰는 거야. 뺏은 거죠? 그게 세금의 본질이죠. 세금의 본질이 뭐예요? 삥이죠? 자, 그래서 납세 담보에 의한 징수는 오로지 뭐만 돼요? 금전은 가능하죠. 금전은 충당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하고 남은 돈은 환가해서 남은 돈은 돌려줘야 되겠죠? 반드시 돌려줍니다. 세무서가 꿀꺽 먹으면 안 되겠죠? 납세 담보에 의한 납부, 뭐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오로지 금전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뭐로 안 돼요? 부동산 등으로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앞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다시 표로 갔어서 58페이지에 담보 제공 방법이 있죠? 금전을 근데 세무서에 그냥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이 이만한 박스가 있는 거야. 이만한 박스 한 10억을 가져서 현금을 딱 가져왔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10억이라면 애매하죠. 애매해. 이게 공무원 관두고 내가 지금 캐나다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지만 본인 같으면 10억이면 캐나다 가겠어요? 그거 공무원 때려치고 안 가요? 본인이라면 안 가요? 가요? 요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네 보니까 가야죠. 그 정도면 10억이 진짜 큰 돈이에요. 여러분은 10억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어요.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무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10억 큰 돈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걸릴까봐? 도망가면 돼요. 걸릴까봐. 그런 생각, 본인도 걸릴까봐 그런 거예요? 걸리는 건 그 다음 일이죠.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들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걸릴까봐.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는데 범죄자들은요 원래 걸리는 건 생각을 안 한대요. 어쨌든 공탁 수령증을 제시해야지. 돈 갖다 주면 안 되겠지. 증서로 주는 거 증서. 공탁 수령증에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해주기 때문에 공탁 수령증이 있어요. 보증서를 주면 보증 기간이 30일을 추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증 기간 끝나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보증 기간 30일을 더 추가해 줘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담보 기한을 징수일을 9개월 줬잖아요. 그러면 보증 증서는 30일 더 가져야 돼. 근데 그런 염려도 없어요. 어차피 국세청 9개월이 최대죠. 보증서 1년 단위로 끊어져. 6개월 단위로 안 끊어져. 그때 해보니까 그러면 2%면 금리 2%면 좋은데 6개월만 끊어다니까 안 끊어준다. 1년 단위만 끊어준다. 진짜 도둑놈들 말하면서 1년 단위 말고 우리 9개월만 그럼 끊어달라. 우리가 필요한 거다. 안 해준대. 1년 단위래. 1년 단위. 완전히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보험 증서도요. 30일 더 넣어야 돼. 30일 항상 보험도. 이해하셨죠? 유예기간. 그래서 화재보험 많이 들어가요. 화재보험 이거 꼭 넣어줘야 돼. 나머지는 보증서 제출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 시간이 애매해서 이제 식사하고 와서 오늘 뒷부분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게 국세기본법 앞에가 어렵고요. 뒤에는 금방 해요. 뒤에는. 제가 거짓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뒤에는 금방 해요. 뒤에는. 그래서 오늘 6시까지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끝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도 정확하게 배우신 게 좋고
제가 뭐 빨리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를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아서 좀 상세히 설명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언제까지 오시면 되냐면 우리 식사 시간 1시간은 해야죠. 그래서 12시 45분까지 오세요. 아니죠. 미안해요. 1시 45분까지 오세요. 1시 45분까지 오세요.